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규백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시작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미 간 주기적 평가를 거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공약에 시한을 정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대적관과 북한과는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복 입은 군인과 달리 문민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을 재건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야당은 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을 문제 삼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안 후보자는 문민 장관으로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일정 부분 위임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래도 국방위 경력 15년이면 최소한 대령 정도 역량은 되지 않겠느냐고 자평했습니다. YTN9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문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 개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요약본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에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를 명시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에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주한미군 단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안요 약본만 공개돼 주한미군 규모 명시나 예산 사용 금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상원 군사위가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선인 시절 차기 주중대사로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 5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부임한 퍼듀 대사는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Now I'm entrusting David to help manage one of America's most complex and consequential foreign relationships, and I know he'll do a fantastic job. 역시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지명된 조지 글래스 일본 대사도 4월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This is currently
a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at is a powerful force for peace, a powerful force for prosperity.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1월 물러난 뒤 반년 넘게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195곳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대사를 지명조차 하지 않은 69곳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도 정무공사에게 대사 대리 업무를 맡기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요국에 주재하는 공관장들에 대한 정부의 이임 지시를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대사 자리를 비워두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기에 잡힐 경우 정식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등 두 나라 사이 민감한 현안을 누가 현장에서 조율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지난 1994년 가져왔지만 전쟁이 났을 땐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언젠간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대 공약에 전작권 환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던 전작권 전환 협의가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겁니다. 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우리가 받기 힘든 걸 지키는 대신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정찰자산 확충 등 군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에 이미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반대급부로 챙겨올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대북 억제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과의 통상, 안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얽혀있는 대미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것,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선 안 되며 타이완과의 분쟁 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통해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현지 시각 10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한국은 제1도련선에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의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닷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타이완, 필리핀, 물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에겐 해상 안보 라인으로 미국 등에겐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싱크탱크 보고서. 미국이 세계 무료 경비원 역할을 멈추고 해외 주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에서 10,000명으로 크게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2사단 등 전투 병력을 모두 빼고 보급과 지원 인력만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공군 전력도 2개 비행대대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유로 북한은 미국 본토의 위협이 아니라는 콜비 국방부 차관의 말이 인용됐습니다. 또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쓰지 못하도록 반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앞서는 만큼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100억 달러를 주장하며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We supply the militaries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보고서를 쓴 콜드웰은 지난 4월 후티 공습계획 유출 사건에 연루돼 국방부에서 해임됐습니다. 콜비 미 국방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명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